흉년이 든 남쪽 고을. 밤마다 산에서 사람도 짐승도 아닌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은 문을 잠갔고 그날 한 사내가 양반가에 들어왔습니다. 말이 어눌한 바보 머슴, 돌쇠. 그런데 막내딸 연하는 보았습니다. 밤마다 빛나는 눈, 담장 밖 짐승의 발자국, 그리고 불길 속에서 돌아본 황금빛 시선. 아기씨 위험합니다. 과연 이 바보 머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간청드리옵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한참을 내려간 남쪽 고을의 몹시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졌고 가을엔 서리가 일찍 내려남은 곡식마저 얼어붙었지요. 그 고을 한켠에 자리한 몰락 양반가의 곡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람만 휘윙 불어댈 뿐 곡식은 한 줌도 남지 않았지요. 집안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올해는 사람도 짐승도 미쳐 날뛸 판이야. 흉년에 도적이 들끓는다더니 이 댁도 끝이구먼. 한낮의 장터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곡식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라 굶주린 백성들이 겨한되를 두고 주먹질을 벌였습니다. 관과 군졸들이 달려와 사람들을 끌어내며 곤장을 휘둘렀지요. 이 집 막내딸은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다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 안도 장터 못지않게 소란스러웠습니다. 부치는 채권자에게 둘러싸여 빚독촉을 받고 있었지요. 이 댁에 남은 논밭도 이제 끝이오. 오늘 안으로 문서에 손도장을 찍으시오. 채권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부친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밖 산자락에서 무언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섬뜩한 울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댔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왔다. 아니야, 도적대가 신호를 보내는 거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막내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사람의 눈 같기도 짐승의 눈 같기도 한 그 눈빛은 잠깐 그녀를 응시하다 이내 어둠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막내딸은 소름이 돋았으나 물동이를 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아침 집안 곳간 주변에 이상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같았으나 발뒤꿈치가 흐릿하고 발끝만 깊게 패여 마치 달린 듯한 자국이었지요. 집안 사람들은 그저 쥐가 컸나 보다 넘겼으나 막내딸의 가슴은 불안으로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시체 한 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길손이 얼어 죽은 듯 보였으나 목덜미엔 깊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죠. 짐승이 물었다. 사람 손톱 같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으나 관가에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곤장이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공포를 키웠고 밤길을 다니는 이는 하나도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막내딸은 바람결에 섞여 오는 짙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축사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털 같은 짐승의 비린내였지요. 그날 밤 집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 낮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딸이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열어보니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꼼짝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막내딸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가 되었지요. 바느질과 빨래는 모두 연하의 몫이었고 아침마다 장터에 나가 푸성기와 결을 구해오는 것도 연하였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배어도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체면만 내세우며 연하를 하대했고 부치는 빛과 체면 사이에서 흔들리며 연하를 혼처에 내몰 생각까지 품고 있었지요.
연아에게는 잊히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덫에 걸려 죽어가던 어린 짐승을 발견한 적이 있었지요. 살기인지 산짐승 새끼인지 알 수 없었으나 연아는 그 짐승을 풀어주고 자신의 천 조각을 찢어 상처에 감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연아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비껴갔습니다. 담장에서 떨어질 뻔했으나 넝쿨에 걸렸고 우물가에서 미끄러질 뻔했으나 돌 하나가 발을 잡아주었지요. 연아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이 붙어 있으면 살려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담장 근처에서 눈이 빛나는 바보 머슴이 어른거린다더라. 연아는 장터에서도 이상한 말들을 들었습니다. 요새 도적이 산에 숨어 밤마다 집을 골라본다더라. 짐승 울음은 도적의 신호라더라. 집에 돌아오자 부친이 누군가와 낮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슴 하나 들이면 살림이 나아질까? 잎 하나 더 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연아는 집 뒤편 헛간을 정리하다 낡은 짐승 가죽 한 장과 핏자국 같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연아가 우물물을 길어 오는데 물결에 비친 자신의 뒤로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결만은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 관가 아전의 소개로 머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옷이 남루했고 말끝이 더렸으며 눈을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번에 바보로구나 했지요. 사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듯 보였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아는 그의 손이 짐승을 다루던 사람의 손 같다고 느꼈습니다. 포수나 짐승몰이꾼의 손이었지요. 형제들은 돌쇠를 시험한다며 일부러 심부름을 꼬아 말했습니다. 돌쇠가 늦게 돌아오면 몽둥이로 때렸지요. 돌쇠는 맞으면서도 웃는 듯 울상인 듯 예, 예 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연아는 몰래 약초를 다려 돌쇠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아기씨, 손이 고우십니다. 그날 밤 연아는 돌쇠가 외양간 근처에서 혼자 서서 어둠을 향해 손짓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오지 말라는 듯한 손짓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당 가장자리에 피 한 방울 없이 죽은 닭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꺾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닭이 놀라 죽은 듯한 꼴이었지요. 마을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어젯밤 울타리 밖에서 살기 아니라 큰 짐승이 어른거렸다. 돌쇠는 그 말의 순간 눈빛이 번뜩였으나 곧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연아는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돌쇠의 눈이 어둠에서 유독 빛을 머금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등잔불이 비칠 때 그의 눈동자 안쪽이 짐승 눈처럼 반사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바보라서 겁도 없나 보다 비웃었으나 연아는 달리 느꼈습니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을 알면서도 참는 얼굴이었지요. 그날 밤 헛간에서 돌쇠가 혼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 아기씨 곁은 내가 지켜야 한다. 밤마다 산에서 들리는 울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밤은 짐승 울음이었고 어떤 밤은 사람이 흉내내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이 중에 공포가 마을을 덮었지요. 마을에서는 연달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웃집의 돼지가 사라졌고 다른 집의 곡식자루가 털렸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짓이다, 도적짓이다 나뉘어 싸웠지요. 관과 군졸들이 순찰을 돌았으나 이상하게도 도적은 군졸이 지나간 뒤에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내통한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돌쇠는 새벽마다 담장 밖을 돌며 흙을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연아가 묻자 쥐가 많아졌습니다. 하고 얼버무렸지요.
연하는 담장 너머 풀숲에서 잘린 밧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짐승이 끄는 게 아니라 칼로 베어낸 자국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머슴이 도적과 한패 아니냐. 형제들은 돌쇠를 묶어두고 자백을 받겠다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돌쇠가 몰래 작은 호각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몰이용 같았지요. 그러나 돌쇠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대고 다시 넣었습니다. 담장 아래에서 낮은 훌쩍임이 들렸습니다. 아기 짐승이 우는 소리 같았지요. 연하가 다가가려 하자 돌쇠가 급히 막았습니다. 아기씨,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연하는 돌쇠의 옷자락에서 짐승 털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집 축사 털과 달랐습니다. 산짐승의 거친 털이었지요. 멀리서 등불이 여러 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산길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복판에 서서 멍청한 얼굴로 웃다가도 순간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냥꾼의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집 뒤편 창고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마른 볏짚이 많아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동시에 담장 밖에서 도적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적이 집사람을 흩뜨리기 위한 방어였지요. 형제들은 허둥대며 곡간과 문서를 챙기려 했고 부치는 멍하니 불길만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어머니 유품을 챙기려다 연기에 질식할 뻔했습니다. 돌쇠가 연하를 번쩍 안아 불길 속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연하는 돌쇠의 등 뒤로 비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4발 달린 짐승처럼 길게 늘어진 그림자였지요. 불길과 연기 속에서 도적 하나가 연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짐승이 내지르는 듯한 낮은 으르렁이 들렸고 도적이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돌쇠의 팔과 어깨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연하는 칼에 베었다 생각했으나 상처 모양이 날카로운 발톱에 긁힌 듯했습니다. 불이 잦아들 즈음 마당 한켠에 도적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은 부러지지 않았고 칼에 찔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절한 듯한데 얼굴이 공포로 굳어 있었지요. 연하는 불길이 비추는 순간 돌쇠의 눈이 잠깐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등잔불 반사라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연하가 살아난 것만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수군댔습니다. 돌쇠가 어찌 그리 빨랐느냐? 도적을 어찌 혼자 막았느냐? 연하가 돌쇠의 옷을 갈아입히다 그의 허리띠 안쪽에서 낡은 비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양반과 아기 옷의 안감 같았지요. 그 비단에는 오래전 연하가 어릴 적 잃어버린 수놓은 매듭 무늬와 같은 문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집안의 의심 속에서 돌쇠를 내쫓으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 머슴이 수상하다. 내쫓아야 한다. 불길 속에서 어찌 그리 빨랐는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연하는 처음으로 부친 앞에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불길 속에서 제 목숨을 건졌으니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형제들은 계집애가 머슴을 감싼다며 조롱했고 돌쇠에게 더 가혹한 일을 시켰지요. 연하는 돌쇠의 상처를 살피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처가 칼상이 아니라 발톱 자국임을 말이지요. 연하는 몰래 장터에서 약재와 붕대를 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적대가 다시 노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돌쇠는 연하의 약을 받으며 고맙다고 하지 못하고 다만 아기씨, 위험합니다. 만 반복했습니다. 집안은 불탄 창고를 수리하느라 인부를 불렀습니다. 그 인부 중 하나가 밤에 헛간 주변을 훔쳐보는 걸 연하가 목격했지요. 연하는 도적과 내통하는 자가 집 안에 있음을 의심하고 돌쇠에게 조심스레 알렸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문단속을. 연하는 자신의 손목에 오래전 산에서 생긴 흉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살려준 짐승, 혹시 아직. 그 생각이 처음으로 연하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연하는 밤에 뒤뜰에서 작고 날렵한 산짐승을 목격했습니다. 살긴지 너구리보다 크고 고양이보다 거친 짐승이었지요. 놀랍게도 그 짐승은 연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마주친 뒤 사라졌지요. 다음 날 돌쇠의 옷자락에 같은 털이 붙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돌쇠와 그 짐승의 연관을 확신했습니다. 돌쇠는 그 짐승을 내 짐승이라 말하지 않았으나 밤마다 사라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그 집에 요물이 붙었다. 밤마다 짐승 울음이 들린다더라. 사람들은 돌쇠를 더 혐오했습니다. 연하는 소문을 막기 위해 일부러 낮에는 돌쇠를 집안일에 묶어두려 했으나 돌쇠는 고집했습니다. 밤은 제가. 연하는 어릴 적 살려준 짐승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짐승에게 감아줬던 1000조각의 색과 무늬를 떠올렸지요. 뒤뜰 흙 속에서 낡은 1000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딱 그때 그 1000과 비슷한 결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묻어둔 것처럼 곱게 접혀 있었지요. 돌쇠는 그 1000조각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버렸나 봅니다. 연하는 처음으로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바보냐? 돌쇠는 대답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멀리서 또 도적의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산짐승의 눈빛이 담장 위에서 잠깐 번쩍였지요. 연하는 그 눈빛이 경고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관가에 고했습니다. 머슴이 수상하니 잡아가 주십시오. 관가 아저는 뇌물을 노리고 억지로 죄를 씌울 틈을 찾았습니다. 집안 인부 중 한 명이 일부러 곡식한 자루를 숨기고 돌쇠의 짐처럼 꾸몄지요. 관가 군졸이 들이닥쳐 돌쇠를 묶어 끌고 가려 했습니다. 연하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불탄 창고 사건 당시 도적과 싸운 자를 죄인으로 만들면 이 고을이 무너집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아저는 잠시 머뭇거렸지요. 돌쇠는 끌려가며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묶인 채로도 밧줄 매듭을 슬쩍 느슨하게 만드는 솜씨를 보였습니다. 밤이 되자 산짐승 울음이 집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군졸들은 겁을 먹어 발길을 돌렸지요. 연하는 관가 아전에게 약간의 은전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머슴은 제 살림입니다. 겨우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연하에게 분노하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머슴 하나에 미쳐 집안을 망친다. 돌쇠는 연하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기씨, 너무 앞에 서지 마십시오. 연하는 그때 돌쇠의 눈빛이 잠깐 사람답게 너무 또렷하게 맑아지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불탄 창고의 잿더미에서 기름 냄새가 남은 1000조각을 찾아냈습니다. 불은 자연 발화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름을 뿌린 흔적이었지요. 연하는 수리 인부들 중 한 명이 불 전날 밤 창고 근처에서 배회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연하는 그 인부가 사실 도적대의 앞잡이이며 집안의 빈 문서와 곡식을 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돌쇠는 멍한 표정으로 그 말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 왼손 검지의 흉터. 돌쇠는 이미 표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 머슴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훈련이 된 자였지요. 도적은 다음 목표를 연하로 정했습니다. 여인을 납치해 몸값을 뜯거나 혼처로 팔아넘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연하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끝까지 반대했지요. 안 됩니다. 아기씨께서는. 둘 사이에 처음으로 감정의 떨림이 생겼습니다. 연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도 내 운명을 지키겠습니다. 돌쇠는 밤마다 사라지며 산자락을 돌았습니다. 그는 도적의 은신처를 찾는 중이었지요. 연하는 돌쇠의 집신 안쪽에서 작은 쇠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화살촉이었습니다. 머슴이 갖기엔 너무 위험한 물건이었지요.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돌쇠는 절대 바보가 아니라고 말이지요. 연하는 돌쇠에게 새 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옷 안감에 몰래 부적 비슷한 매듭을 달아 주었지요.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돌쇠는 그 매듭을 만지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따뜻합니다. 어눌한 목소리였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우물가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연하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맞으면서도 도망치지 않느냐? 돌쇠가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면 아기 씨가 위험합니다. 연하의 가슴이 울렸습니다. 형제들은 둘의 분위기를 눈치채고 더 잔인하게 돌쇠를 부렸습니다. 연하는 돌쇠가 밤에 돌아올 때마다 손에 흙과 소립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속을 헤집는다는 걸 알았지요. 마을 노파가 연하에게 경고했습니다. 밤눈 반짝이는 자를 가까이 하면 복도 화도 함께 온다. 연하는 겁이 났으나 돌쇠를 더 내치지 못했습니다. 복이든 화든 이미 우리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돌쇠는 연하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말린 약초와 짐승 이빨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위험할 때 쥐고 계십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간절했습니다. 연하는 그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담장 위에서 산짐승이 연하를 내려다보다가 돌쇠가 나타나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그 짐승이 돌쇠의 명을 따른다고 느꼈습니다. 돌쇠와 짐승, 그리고 연하 자신, 셋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적 앞잡이가 장터에서 연하를 노렸습니다. 연하는 일부러 혼자 움직이며 뒤를 밟히는 척했습니다. 도적들이 골목에서 덮치려는 순간 돌쇠가 나타나 연하를 끌어안고 빠져나갔지요. 도적 한 명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돌쇠는 피하지 않고 팔로 막아 연하를 지켰습니다. 피가 흘렀으나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지요. 연하는 돌쇠의 피에서 짐승 비린내가 섞인 듯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혼란에 빠졌지요. 산짐승과 뒤엉킨 흔적 같았습니다. 도적들은 돌쇠를 그놈이라 부르며 겁을 먹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나타났다. 이전에도 돌쇠에게 당한 적이 있는 듯했습니다. 관과 군졸이 나타나 도적을 쫓았으나 이상하게도 군졸의 움직임이 느리고 굼떴습니다. 내통이 확실했지요. 연하는 도적들이 단순 좀도둑이 아니라 조직임을 깨달았습니다. 돌쇠는 연하를 데리고 산길로 잠깐 피신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연하는 산속에서 잠시 쉬다가 멀리서 자기 집 쪽에 또 불빛이 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돌쇠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아기 씨가 어릴 적 산에서 무언가를 살렸지요. 연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돌쇠가 어찌 그 일을 아는지 이제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하는 돌쇠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아는지 캐물었습니다. 돌쇠는 끝내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연하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자신이 짐승을 풀어주면서 자기 옷매듭 하나를 잘라 상처를 묶어줬던 것을 떠올렸지요. 돌쇠가 허리춤에서 오래된 매듭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매듭이었으나 연하가 어릴 적 쓰던 매듭과 같은 짜임이었습니다. 연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날 누군가가 아기 씨를 지켜봤습니다. 돌쇠의 말은 모호했습니다. 짐승이었는지 사람인지 알 수 없게 말했지요. 연하는 확신했습니다. 돌쇠가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과 얽힌 인연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동시에 연하는 불안해졌습니다. 그 인연이 복일까, 족쇄일까? 도적대는 관가의 내통자를 통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하를 산길에서 잡지 못했으니 집을 통째로 털자. 연하의 부친은 빈문서를 빼앗기면 끝장이었습니다. 집안은 더 절박해졌지요. 돌쇠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고집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밤길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에 천 조각이 매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그 천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짐승에게 감아준 바로 그 천이었지요. 모든 것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겁에 떨던 자신을 버렸습니다. 집안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결심했지요. 연하는 관가 아전의 약점을 찾기 위해 장터에서 소문을 모았습니다. 내통한 군졸이 어느 주막을 드나드는지 알아냈습니다. 연하는 주막에서 내통자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도적대의 본거지가 옛 패가다.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연하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쇠는 연하가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을 표출했지요. 그러나 그 화는 애정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겠다는 말은 내 선택까지 빼앗는 게 아닙니다. 돌쇠가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연하에게 몸을 숨기라고 했으나 연하는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미끼가 아니라 증인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돌쇠는 밤길, 연하는 낮길로 정보를 모으기로 했지요. 집안 형제들은 연하의 달라진 태도에 불쾌해했습니다. 오히려 도적과 손잡고 연하를 내칠 생각까지 품었지요. 산짐승은 집 주변을 맴돌며 이상할 만큼 도적이 다가오는 방향에만 나타났습니다. 연하는 부친방에서 도적과 형제가 주고받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핏줄이 핏줄을 배신한 것이었지요. 연하가 쪽지를 들이밀자 돌쇠는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말투가 변했습니다. 아기씨, 이제는 제가 바보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돌쇠는 과거 산에서 살던 포수의 제자였습니다. 도적대가 사람을 해치던 것을 막다 크게 다쳐 말과 기억이 어눌해진 척 살아왔다고 밝혔지요. 그의 바보는 살아남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도적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지요. 돌쇠가 밤마다 사라진 것은 도적의 길목을 끊고 산짐승을 길들여 경계로 세운 탓이었습니다. 연하가 살린 그 짐승이었지요.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 눈이 빛나던 건? 돌쇠는 산짐승과 오래 살면 밤눈이 밝아진다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등불 반사와 각도의 트릭이었지요. 돌쇠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쇠는 연하가 어릴 적 짐승을 살려준 날, 자신도 산에서 도적에게 쫓기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하의 행동이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있구나라는 희망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지요. 돌쇠는 고백했습니다. 연하 아기씨를 지키는 이유가 은혜만이 아닙니다. 그 따뜻함을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은근한 로맨스가 깊어졌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뛰었으나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돌쇠는 경고했습니다. 이번 도적은 단순 도적이 아닙니다. 관가와 이어져 있습니다. 연하의 형제가 도적과 손잡은 이유는 빈문서를 없애고 연하를 내쫓아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멀리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도적대가 마침내 대놓고 집을 포위했습니다. 깊은 밤 도적대가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든 도적들이 마당을 에워싸고 그 불빛이 집안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지요. 도적 두목이 부친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빈 문서를 내놓으시오. 그리고 남은 곡식과 폐물도 모두 내놓으시오. 부친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목숨만은. 형제 중 하나가 도적 편에 서서 지시했습니다. 연하부터 묶어라. 전연이 입을 열면 우리 계획이 틀어진다. 배신이었습니다. 핏줄이 핏줄을 팔아넘긴 것이지요. 연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으나 형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도적 둘이 연하를 붙잡아 밧줄로 결박했습니다. 연하는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지요. 이게 우리 집의 끝인가? 연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돌쇠가 혼자서 도적들에게 맞섰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으나 수가 많아 금세 밀렸지요. 도적들이 돌쇠를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우리 일을 망친 놈이다. 이번엔 제대로 혼을 내주자. 도적 서너시 달려들어 돌쇠를 잔혹하게 두들겼습니다. 몽둥이가 등과 어깨를 내리쳤고 발길질이 옆구리를 찍었지요. 돌쇠는 신음을 삼키며 버텼으나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산짐승이 담장 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이 밤하늘을 찢었지요. 도적 일부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으나 두목은 칼을 뽑아 들며 몰아세웠습니다. 짐승 하나로 겁먹을 소인배냐? 어서 일을 끝내라. 관과 군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하를 끌고 가려 했지요. 인연을 관가로 데려가겠소. 내통이 명백했습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쇠가 준 짐승 이빨 주머니를 꽉 쥐고 군졸의 손을 잇는 힘껏 물어버렸습니다. 이야! 군졸이 손을 움츠리며 비명을 질렀고 그 틈에 연하는 몸을 빼어 달렸습니다.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으나 발은 자유로웠지요. 도망치던 연하는 마당 한켠 불탄 창고 자리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흙 속에 반쯤 묻힌 기름통과 도적의 표식이 새겨진 천 조각이었지요. 이것이 증거다. 연하는 재빨리 천 조각을 주워 품속에 넣었습니다. 부치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도적이 칼을 들이대자 부치는 연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연을 데려가시오. 전연만 데려가면 문서를 드리겠소.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연하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돌쇠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도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지 않았지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봅시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바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결의만이 타올랐지요. 돌쇠와 연하는 도적의 퇴로를 막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주막과 장터를 봉쇄하는 계획이었지요. 연하는 관가 내통자의 이름을 대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아전 박서방과 군졸 최쇠가 도적과 한패입니다. 이대로 두면 다음은 당신의 집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요.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저들을 잡아야 한다. 연하는 불탄 창고 잿더미에서 찾은 기름천과 도적 표식, 내통 쪽지를 모아 증거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돌쇠는 상기를 잘 아는 포수들을 찾아갔습니다. 포수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가 일에 백성이 끼어들면 화를 입는다. 그러나 돌쇠가 온몸의 상처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백성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포수들은 돌쇠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렸지요. 좋다. 우리가 상기를 막겠다. 산짐승은 밤마다 도적의 은신처 주변을 맴돌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훈련된 동물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움직였지요. 연하는 자신을 노리는 군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일부러 시선을 끌며 내통 현장을 노출시키려 했습니다. 위험했으나 연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연하에게 호각을 건넸습니다. 위험하면 이걸 보십시오.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부는 호각이었습니다. 연하는 호각을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을 어른들이 말렸습니다. 여인이 나서면 화를 부른다. 연하는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침묵이 화를 불렀습니다. 도적대는 일이 커지자 연하를 다시 납치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연하가 먼저 움직였지요. 연하가 호각을 불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산과 마을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대가 폐가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수들이 이미 산길을 막아 포위망을 완성해 놓았지요. 도적들은 당황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우리 길을 알았단 말이냐?
두목이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돌쇠가 앞을 가로막고 섰지요. 당신 내가 닦은 길은 내가 다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두목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피하며 골목으로 유인했지요. 칼싸움이라기보다 좁은 골목과 담장을 이용한 추격전이었습니다. 두목이 칼을 휘두르면 돌쇠는 담장을 타고 올라가 피했고, 돌쇠가 주먹을 날리면 두목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지요. 연하는 증거 꾸러미를 품고 관가로 달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가 문 앞에서 내통 아전이 길을 막았지요. 어딜 가려 하느냐? 아전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비키십시오. 저는 관가에 구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아전이 손을 뻗어 연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연하가 소리쳤습니다. 도적을 숨기는 관가가 관가냐?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연하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 아전이 도적과 한통속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연하가 증거 꾸러미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여론이 폭발하기 시작했지요. 정말이냐? 관가를 믿을 수 없구나. 사람들이 관가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도적 두목은 마지막으로 연하를 인질로 삼으려 했습니다. 몰래 뒤를 밟아 연하에게 다가갔지요. 칼을 들어 연하의 목을 겨누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 번개같이 튀어나왔습니다. 산짐승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두목의 팔을 물었고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지요. 으아, 이 짐승아. 두목이 팔을 움켜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치명상은 아니었으나 칼을 줄 수 없었지요. 돌쇠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두목을 제압했습니다. 두목을 땅바닥에 눕히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두목이 신음을 흘렸지요. 그러나 돌쇠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깊어 피가 흘렀습니다. 마침내 돌쇠도 힘이 빠져 옆으로 쓰러졌지요. 군졸 일부가 뒤늦게라도 체면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도적을 잡는 척했으나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든 것을 목격한 뒤였습니다. 연하가 내통 쪽지를 공개하며 군졸과 아전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박서방, 최쇠, 그리고 김판서의 아들 김도령. 이들이 모두 도적과 한통속입니다. 내통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로 떨었지요. 관가가 썩었구나. 이들을 벌해야 한다. 포위망 속에서 도적대가 분열되었습니다. 서로를 배신자라 욕하며 물어뜯었지요. 인과응보의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두목이 끌려가며 돌쇠를 향해 씩 웃었습니다. 내가 지킨 그 아기씨, 내 약점이지. 불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약점이자 힘입니다.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지요. 도적들은 모두 끌려갔고 밤은 조용해졌습니다. 연하는 쓰러진 돌쇠를 부축했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했으나 눈물이 흘렀지요. 돌쇠야, 정신 차려. 돌쇠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씨, 이제 끝났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힐 시간이 남아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돌쇠와 연하를 둘러쌌습니다. 누군가 물을 떠왔고 누군가 천을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이제 마을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적 사건이 정리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하의 집안 형제가 도적과 손잡은 죄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관가에서는 형제를 잡아갔고 부치는 체면을 잃고 무너졌습니다. 연하는 슬펐으나 동시에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값입니다.
돌쇠는 상처가 아물어가며 마침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털어놓았습니다. 연하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을 시작했지요. 제 가족은 어릴 적 도적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남아 산으로 도망쳤지요. 그곳에서 포수 영감을 만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포수 영감은 저를 제자로 삼아 산길과 짐승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도적을 막으려면 도적보다 산을 잘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돌쇠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덫에 걸린 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었지요. 제가 다가가려는데 어린 아기씨 하나가 먼저 다가가 덫을 풀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지요. 아기씨는 자신의 옷매듭을 찢어 짐승의 상처를 감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잘 살 거라 라고 말입니다. 돌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적에게 가족을 잃고 증오만 품고 살던 제게 그 모습은 빛이었습니다. 연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돌쇠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살을 치료에 길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기 아기씨를 기억한 것은 그날 아기씨의 손길과 매듭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짐승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내 눈이 밤마다 빛나던 건? 돌쇠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산짐승과 오래 살면 밤눈이 밝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본 것은 대부분 등불 반사였지요. 불빛이 제 눈에 비치는 각도, 그리고 밤길에 익숙한 제 시선이 만든 착각이었습니다. 돌쇠가 등잔불을 들어 자신의 눈에 비춰 보였습니다. 각도에 따라 눈동자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가진 힘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가 도적을 불러왔고 동시에 마을을 결집시켰지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갚았으니 이제 떠나려 하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있어도 마음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으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돌쇠도 작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복선이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낡은 비단 조각은 돌쇠가 과거 연하 집 담장 근처에 숨어 있다가 연하가 흘린 조각을 주워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부적처럼 간직하며 살아온 것이지요. 산짐승이 조용히 산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뒤돌아 연하를 한번 보았지요. 연하는 그 눈빛에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살려준 생명은 잊히지 않는다. 연하는 짐승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짐승은 한 번 더 울음을 낸 뒤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지요. 잘 가거라. 돌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연하와 돌쇠는 나란히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지요. 관과 내통아전은 파직되고 곤장백대를 맞았습니다. 군졸 최쇠도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그러나 연하의 집안도 몰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는 도적과 내통한 죄로 유배되었고 한 명은 곤장을 맞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부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지요.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동정하는 이도 있었고 냉담한 이도 있었습니다. 연하는 집안의 마지막 남은 논밭 일부를 내어주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였지요. 대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릴 권리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혼처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 삶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돌쇠는 포수들의 도움으로 새 일을 얻었습니다. 관가의 짐승 피해를 막는 상길 순찰 일이었습니다. 비록 품삯은 적었으나 정직한 일이었지요. 연하는 바느질로 장터에 나가 작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장터 한복판에서 당당히 눈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막내딸이 도적을 잡았다지? 여인네 주제에 대단하구먼.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개의치 않았지요. 돌쇠와 연하 사이엔 말로 다 못하는 정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둘은 조심했지요. 신분과 소문이 아직 벽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장터에서 스치면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부치는 뒤늦게 연하에게 미안함을 내비쳤습니다. 연하야, 내가 잘못했다. 연하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함은 말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부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도적 두목은 처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갚고 죄는 죄에게 갚는다. 인과응보의 주제가 다시 한번 박혔습니다. 두목은 끌려가며 웃었으나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누구냐? 돌쇠는 한참을 생각하다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돌쇠입니다. 바보도 아니고 포수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돌쇠입니다. 연하도 웃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지요. 그 웃음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이 떴습니다. 연하와 돌쇠는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으나 둘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산의 새싹이 돋기 시작했지요. 산울음은 완전히 잦아들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숨을 쉬었습니다. 연하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 눈빛을 봤을 때의 공포를 말이지요. 그때의 공포는 사실 세상이 무너지기 전의 경고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 뒤에 언제나 변화가 온다. 연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연하는 다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덫에 걸린 짐승을 풀어줬던 그 자리 근처였지요. 연하는 작은 밥그릇과 매듭 하나를 그곳에 놓았습니다. 살아있으면 잘 살 거라. 바람이 불어 매듭을 흔들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지요. 돌쇠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했지요. 연하는 마을로 돌아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굶주린 이를 보거든 밥 한 술이라도 건네거라. 함부로 대하지 말 거라. 사람도 짐승도 언젠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기씨, 정말 짐승도 은혜를 갚나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생명은 생명을 기억한다. 돌쇠는 상길순찰을 하며 더는 바보 흉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여전히 어리숙한 웃음으로 사람들의 칼끝을 무디게 만들었지요. 그것이 돌쇠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노파가 연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물이라 겁먹던 눈빛이 결국 너를 살렸구나. 연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살린 게 아니라 그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밥 한 술 건넨 마음이 살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길에 돌쇠가 등불을 들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등불 불빛이 돌쇠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잠깐 빛났지요. 그러나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결심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빈말이지요. 연하는 창가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돌쇠의 등불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하는 작게 미소를 지었지요.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로 던진 돌은 언젠가 되돌아오고 함부로 건넨 밥은 반드시 누군가의 목숨을 붙든다는 뜻이지요. 선한 일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일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연하와 돌쇠는 그것을 몸소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짐승에게 건넨 작은 자비가 훗날 목숨을 구하는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도적과 손잡은 형제는 벌을 받았고 정직하게 산 이들은 평화를 찾았지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과는 돌고 돈다는 것을 연하와 돌쇠는 믿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연하는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자거라, 돌쇠야. 멀리서 돌쇠도 중얼거렸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아기씨. 둘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으나 마음만은 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